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사 경제 유튜버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스웨덴은 세계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높은 나라입니다. 대표적인 경제 강소 중국 중 하나로 1인당 GDP 54,111달러, 세계 10위로 발전된 선진국입니다. 널리 알려진 스웨덴의 대표 기업으로는 볼보, 에릭슨, 일렉트로룩스, 이케아, H&M 등이 있습니다. 스웨덴은 북유럽의 제1의 광공업국입니다. 철강석의 생산이 세계 10위 안에 들며 자동차, 기계, 철강 공업이 발달하였으며 수출량이 큰 편으로 무역 상대국은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영국, 미국 등입니다. 이런 스웨덴이 한국의 발달된 기술력이 절실하게 필요했나 봅니다. 아주 경제적 협력 러브콜이 장난이 아닙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까지 5G 상용화도 못하게 생겼으니 상대할 깜냥도 안되고, 중국과는 이번에 어떤 사건을 계기로 단단히 틀어졌다는데요. 이 와중에 일본은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해서 전세계에 속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시청자 여러분의 시사, 경제, 상식의 격을 높여드리는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털어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 체크. 한국 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서 방한 중인 스웨덴 최대 기업 집단인 발렌베리 그룹의 오너이자 스웨덴 금융그룹 스톡홀름앤 스킬다 은행의 대표인 마르쿠스 발렌베리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를 구상하였습니다. 이 발렌베리 가문은 스웨덴 통신 장비 업체 에릭슨 가정기업 일렉트로룩스와 중공업 업체 ABB 등 100여 개 기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856년 SEB를 창업한 뒤 5대째 가족 경영을 이어오고 있으며 스웨덴 GDP의 30%를 차지하는 규모를 자랑합니다. 한마디로 스웨덴을 이끌어가고 있는 최고 재벌의 총수입니다. 스웨덴에서는 4차 사업의 유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삼성 측의 도움이 절실한데요. 이 자리에서 삼성 측은 발렌베리 회장과 이번 회동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5G, 이동통신, 스마트시티 등 양사의 공통적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웨덴 측은 삼성 측뿐만 아니라 KT 측에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러브콜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KT는 이미 지난 10월에 스웨덴 이동통신장비 업체인 에릭슨과 협업해 세계 최초 28GHz 기업 전용 5G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KT 측은 스웨덴 ICT 기업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향후 전세계 우수한 ICT 기업들과 R&D 협력을 더욱 강화해 기술 리더십을 선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성공 사례가 있어서일까요? 이번에는 아예 스웨덴 국가 차원에서 KT 방문을 해서 양국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고취시켰습니다. 한국 스웨덴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한국을 방문한 스웨덴 대표단은 대한민국 대표 5G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KT를 방문했습니다. 스웨덴 대표단이 통신기업으로 현장 방문한 기업으로는 KT가 유일합니다. KT는 스웨덴 27개 기업 CEO 등 임원급 33명이 KT 연구개발센터에 방문해 5G 기반 혁신 기술과 AI 인공지능, 융합 플랫폼 등 미래 서비스를 둘러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KT의 5G 통신 분야 활용 사례 공유 및 상생 협력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스웨덴 대표단 일행은 5G 오픈랩 퓨처온 전시관에서 세계 최초 28GHz 기업 전용 5G 네트워크 기반 시스템과 기가지니 AI, 호텔 로봇, 홀로그램 기가지니 등 AI 솔루션, 무선 VR, 싱크뷰, 타임슬라이스 등의 차세대 서비스, 머신비전을 통해 불량품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로봇으로 컨베이어 벨트로 이동하는 스마트 팩토리, 전력 품질 및 설비 고장, 에너지 효율성, 모니터링 플랫폼 등 KT의 성공적인 5G 및 AI 적용 사례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KT를 방문한 스웨덴 대표단 일행은 스마트 팩토리 등 5G 기반 솔루션, 다양한 AI 혁신 기술 에너지, 보안 서비스 중에서 특히 AI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스웨덴 대표단 일행은 5G 기반 미래 사업 현황과 5G 1등 혁신 기술 및 스마트 에너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양국의 ICT 산업 발전을 위해 실현 가능한 ICT 혁신 기술 및 5G 기반
스마트 팩토리의 사업적 적용을 위한 상생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스웨덴과의 협력은 대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진출 거점이 마련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과 스웨덴 정부 및 재계 간 간담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엑셀러레이터 에피센터에 국제 교류 협력 플랫폼인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가 설치된다고 공개했습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민국 정상이 스웨덴 국빈 방문 당시 한국과 스웨덴 스타트업 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설치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는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이 현지 창업 생태계에 깊숙이 스며들고 양국의 스타트업들이 활발한 네트워킹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분야는 어떨까요? 한국 중부발전은 스웨덴 스탑으로 풍력발전 금융 종결식과 착공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스탑으로 풍력사업은 스웨덴 중북부 베스터 놀렌주에 254메가와트 규모의 풍력발전소를 건설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내 기업이 유럽 풍력발전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상업 운전 예정 시기는 2021년 11월입니다. 중부발전은 한국상 기자재를 적용해 발전소를 건설해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풍력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도 할 계획입니다. 또 대한민국에서는 이 사업의 개발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 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럽 시장 진출 기지 역할을 하는 코미포 유럽을 네덜란드에 설립했습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 대처를 위한 범세계적인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독일의 기술과 자본으로 스웨덴에서 풍력 발전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선구자인 독일의 신재생 관련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유럽 신재생 사업을 더욱 확대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라 친환경 에너지로 깨끗한 지구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뭐야 페페TV야, 스웨덴은 뭐 한국밖에 모르냐?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왜 한국이랑만 사업하려고 하는 거야? 네, 중국이랑도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서로 빈정만 상하고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주 기가 막힌데요. 중국이 원래 예정되었던 자국기업 대표단의 스웨덴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구이충이 스웨덴 주재 중국 대사는 스웨덴을 방문할 계획이었던 두 개의 대기업 대표단이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스웨덴 문화부 장관이 중국에 구금된 스웨덴 국적 홍콩 출판업자에게 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에 참석해 중국 정부에 비난을 하면서 아주 단단히 화가 난 것인데요. 국제 문인단체인 팬스웨덴 지부는 지난달 중국에 구금된 구이민 하이가 언론 자유를 위해 활동했다가 모국에서 박해와 위협을 당하는 언론 출판인에게 주는 투올스키상을 수여했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나 스웨덴으로 귀화한 구이민 하이는 2015년 말 중국 정부가 금서로 지정한 책을 홍콩에서 판매했다가 실종된 바 있습니다. 구이충류 중국 대사는 중국이 현재로서는 스웨덴과 무역 논의를 위해 예정했던 자리로 복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에서 언론 통제하고 있는데 스웨덴에서 중국의 현실을 폭로하는 깨어있는 언론인에게 상 줬다고 삐져서 사업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에서는 신뢰와 신용이 최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런 나라랑은 사업 절대 못합니다. 그럼 일본이랑 하면 되지 않냐고요? 일본은 풍력 발전 뭐 그런 거 뜻도 몰라요. 앞으로도 계속 석탄 발전소 짓겠다는 나라인데 그런 거 뭐 관심도 없습니다. 태평양 쓰레기 지분율이 30%나 되는 나라인데 미래에너지, 4차 산업? 그런 거 절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 소식 들으시면 그런 말씀 못하실 겁니다. 뉴욕에 가서 스테이크 먹어 비판받았으문이다. 섹시 말했다가 비판받았으문이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선 석탄 때문에 비판받았으문이다. 내가 비판받을 때마다 일본의 환경의식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문이다. 일본 정계의 차세대 주자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은 도쿄에서 열린 외국인 특파원 대상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인의 낮은 환경의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렇게 또 헛소리를 짓거려
세계적인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38살의 나이로 아베 신조 내각에 첫 입각한 고이즈미 환경상은 국제무대 자리에서 잇따른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유엔 기후 행동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뉴욕에 도착해 곧바로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는 장면이 포착돼 비난받았습니다. 환경단체가 육류 소비를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환경상으로서 의식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난 근데 이거는 좀 그렇네요. 고기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다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고기 먹었다고 뭐라고 하는 건 좀 그렇네요. 그는 또 뉴욕에서 한 환경단체 행사에 참석해 기후변화와 같은 거대한 이슈에 대한 대응은 재미있어야 하고 멋져야 하고 섹시해야 한다고 밝혔다가 무개념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헛소리죠. 환경상 자질이 없는 사람인 건 확실합니다. 환경상부터 이 모양이니 일본 국민들 자체가 환경인식 후진국인 겁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폐막한 COP25에선 국제환경단체가 환경대책에 소극적인 나라에게 주는 화석상을 2차례 받았습니다. 고이즈미 환경상은 이런 국제무대에서의 쓰라린 경험을 이날 외국인 언론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소재로 활용한 것입니다. 그는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내 몸을 바쳐서 전력을 다해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 그 초반부에 이런 말을 들었었죠. 한국의 맥주 수출을 금지한다면 아마 한국인들은 발광할 거야. 그 사람들은 일본 맥주 없인 살아갈 수 없다고. 이 발언을 한 사람은 일명 맥주자 다케다 츠네야스입니다. 정말 그의 말처럼 됐을까요? 아니요. 그의 예측을 코드숨 치듯이 상황은 정반대가 되었죠. 오히려 일본인들이 한국의 음식이 없으면 발광하기 직전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한국 음식을 원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일본 주간문춘에서 2019년에 독자들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밥 반찬에 대해 조사하고 탑 10을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반찬 10개 중 한국 반찬이 3개나 있었고 심지어 순위까지 높았거든요. 10위 오징어전, 3위 김치인데 김치는 단무지, 우메보시를 제치고 일본에서 당당히 절임류 1위로 올라선 지 오래됐죠.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바로 명란젓입니다. 이런 결과에 한국 네티즌들은 이 정도면 동조선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왔었는데요. 특히 1위를 차지한 명란젓은 일본의 대중반찬으로 유명하지만 대부분 알다시피 엄연한 한국의 음식입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1876년 조선은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개항한 후 일본과 교역을 시작했죠. 일본은 이를 기회 삼아 명태잡이 사업을 독점했고 조선 노동자들에게는 명태의 창자와 알 등 부산물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조선 노동자들은 그 알로 젓갈을 담가 먹었는데 부산 초량시장에서 이를 맛본 한 일본 상인이 명란젓을 일본으로 가져가 멘타이코라는 이름으로 판매했죠. 우리의 음식 명란젓은 이렇게 아픈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에서 가장 좋아하는 밥 반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일본의 김치 사랑도 어마어마한데요. 88 올림픽의 영향으로 일본에서 매운 음식 붐과 함께 김치는 일반화되었고 슈퍼에서 판매되기 시작했죠. 또 1990년대엔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 한국에서 수입한 김치가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에 대한 사랑은 꽤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죠. 2011년 후지TV의 한 프로그램이 일본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냄비 요리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 연령대에서 김치찌개가 1위에 당당히 올랐습니다. 하지만 일본 우익방송사로 잘 알려진 채널 사쿠라 제작진은 결과에 의심을 품었고 직접 거리 설문에 나섰는데요. 일본 시부야에서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200명에게 설문했죠. 그 결과 한국 요리 김치가 좋다라며 이번에도 역시 김치찌개의 압승이었습니다. 채널 사쿠라의 진행자들은 후지TV 방송 내용은 조작이라고 주장하려다가 직접 조사한 결과를 보곤 코리아타운 외에도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일본인이 많다니 정말 의외라며 날조는 아니니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애써 담담한 척을 했죠.
김치찌개가 일본 여성의 냄비 요리에서 1위를 차지하던 비슷한 시기에 일본 농림중앙금고가 도쿄 인근의 초중학교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학교급식 메뉴를 조사해봤는데 이번엔 탑3로 김치볶음밥이 올라왔습니다. 1위는 카레, 2위는 튀김빵인데요. 이 메뉴들은 오래전부터 일본 학교급식의 공식 메뉴였지만 3위에는 이전까지 랭킹 밖이었던 김치볶음밥이 오른 겁니다. 당시 이 조사 결과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매운 것을 잘 못 먹는 아이들의 학교급식에 김치볶음밥이 메뉴로 채택되고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의 미각이 학교급식에서도 인기 메뉴를 만들었다는 평가까지 했죠. 그리고 김치는 지금도 일본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식량신문은 2018년 1년간의 포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절임 제품의 판매액 순위를 발표했고 그 결과 전국 순위에서 도카이고쿠우마 김치가 11년간 연속 1위를 차지해오고 있었습니다. 판매액은 4억 7,079만 엔으로 우리 돈 약 46억 7천만 원 정도인데다가 상위 20위 중 김치 상품은 15개로 2017년보다 3종이나 늘었죠. 이런 현상에 대해 전 일본 스케모노 협동조합연합회의 후지카와 겐시로 전무이사는 김치는 그대로도 먹지만 다른 스케모노에 비해 김치 돼지고기 볶음, 김치볶음밥, 김치찌개 등 다양한 레시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인들의 한국 음식 사랑은 결국 상권으로까지 영향이 미쳤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하라주쿠, 신주쿠 등 도쿄의 유명 상권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올해 4월과 5월에는 일일 매출이 이전의 10%에 불과한 곳도 많았습니다. 하반기쯤엔 정부가 국내 여행을 장려하는 고투 트래블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면서 매출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었지만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곳이 대다수죠. 그런데 시노쿠보는 과거 유명 상권과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주쿠 한국상인연합회 측은 현재 시노쿠보 일일 유동인구를 12만 명이던 코로나19 이전을 기준으로 80% 수준까지 회복한 약 1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한류의 힘 덕분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가요, 음식, 미용산업 등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이 잇따라 방문하면서 코로나19나 한일 관계 악화 등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됐죠. 실제로 시노쿠보를 찾은 한 일본인은 이곳에서 치즈 핫도그, 호떡 등을 먹으며 거리를 걸으면 마치 서울 홍대 입구, 명동 등에 온 느낌을 받는다면서 코로나19로 한국 여행이 어려운데 이곳에서 일종의 대리만족을 느낀다고 했는데요. 우리에겐 거리를 걸으면서 음식을 먹는 행위는 흔한 일인 반면 일본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에 최근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 이런 행위 자체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또 뚱카롱, 소떡 등 한국에서 인기를 끄는 음식들은 바로바로 시노쿠보에 소개되고 있죠. 이를 판매하는 음식점 앞에는 일본 젊은 층이 몰려 주말 저녁에는 웨이팅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면 시노쿠보와 달리 폐점하는 매장만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요. 1980년대 화려한 의상을 입은 다케노코족, 어두운 분위기의 고스 패션, 만화 주인공의 의상을 그대로 따라하는 코스프레 등의 성지로 불린 하라주쿠입니다. 상인회 관계자는 지역 방문객의 70%가 외국인 관광객인데 관광객 발길이 끊겨 대부분의 가게가 고사 직전이라며 아직 코로나19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겨울철을 맞아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 그때는 정말 끝이라고 토로할 정도입니다. 한편 그나마 한국 브랜드와 관련된 매장은 나은 측에 속하는 편이죠. 아모레퍼시픽 일본 지사 관계자는 고투 트래블 이후 한류에 관심 많은 일본인들이 잇따라 방문하고 있다고 말하거나 라인프렌즈 측 역시 방탄소년단과의 캐릭터 협업 상품이 인기를 얻으면서 70%까지 회복됐다고 했습니다. 라인프렌즈 매장을 방문한 한 고등학생은 하라주쿠는 이제 새로운 유행을 선도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 반면 시노쿠보는 한국적인 것들이 많고 늘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는 장소라서 좀 더 끌린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분명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에서는 일본의 문화를 따라하는 게 세련된 유행에 속했었는데 말이죠.
2020년인 현재는 상황이 역전돼 고등학생이 말한 듯이 한국적인 게 더 세련됐다는 것처럼 과거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일본 포털 라쿠텐 조사를 보면 한국은 5년 연속 10대 여성들이 패션을 참고하는 국가 1위를 지키며 Z세대의 패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데요. 이는 코로나19로 민간 교류가 수개월째 감소했지만 스마트폰과 SNS가 일상이 된 지금 한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한국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 비즈니스에 따르면 소셜 네이티브 세대이자 Z세대로 불리는 10대들 사이에서 한국 교복 패션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여중 고교 교복은 주름진 스커트에 재킷의 조합이거나 세일러복이 일반적으로 과거 우리나라 1970에서 80년대 교복과 유사한 모습인데다 색상조차 갈색이나 남색처럼 어두칙칙하죠. 그에 반해 한국 교복은 타이트한 스커트나 주름이 큰 치마, 베스트로 옷맵시가 좋고 일본 교복보다 색이 화려한 느낌이기에 10대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처럼 일본 학생들의 인기로 수요가 생기자 한국 교복 대여점이 일본 도쿄 시노쿠보에 문을 열기에 이르렀는데요. 대여점을 찾은 일본 학생들은 한국 교복을 입고 한국 유행어인 인생샷을 찍으며 한류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니 맥주자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지 않나요? 누가 누구에게 발광하는지 말이죠. 물론 어느 한쪽의 것이 우수하다고 딱 잘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서로가 서로의 문화에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창의적으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맥주자를 포함한 일본의 고위 정치인들은 한국은 일본 없이 못 산다, 일본에게 발광한다처럼 남을 깎아내리며 입을 함부로 놀렸고 그 결과 강력한 입국 규제로 인해 하라주쿠의 상인들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시노쿠보에는 지금도 한국의 유행을 즐기는 이들로 시끌벅적하죠. 현재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한류를 통해 일본에서 또 어떤 한국의 문화가 유행할지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문화 콘텐츠 관련 급등 종목에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